오늘 주제는 이제 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온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 그다음에 이제 쿤이 그 자기 자신의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하는 이런 과정들, 이 속에서 쿤이 제기했던 그 개념들을 좀 더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 과학학 또는 뭐 과학기술학, 뭐 과학사회학 이쪽 영역이 사실 제일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과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쿤이 원래 의도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모든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이루는 그런 사상이나 이론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띠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던 부분은 이제 연금술이라든가 이쪽 영역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이제 지금 후대에 와서는 그런 과학혁명, 이런 근대 물리학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본인의 의도,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쿤이 남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또 그와 연관돼서 좀 더 그동안 명료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기회로 삼기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쿤 자신도 굉장히 놀랬고, 사실 쿤이 이 책을 썼던 거는 이제 통일과학사전이라고 하는 거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로 원래 의뢰를 받아서 이 책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서론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쿤은 이거를 완결된 저작으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쓸 이제 저서의 한 개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덕을 또 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고 간략하게 묘사가 됐고, 또 이 쉽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쿤이 볼 때는 이제 쉽게 묘사를 했던 그런 덕분에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또 뭐 학계에서 뭐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뭐 이건 이게 얼마나 얼씨구나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쿤은 워낙에 뭐 그런 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가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너무나 뜨거운 반응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스티븐 쉐이핀이라고, 제가 지난번 시즌 1에서 보일의 로버트 보일의 이제 공기펌프 실험에 대한 책을 썼던 리바이어던과 공기펌프의 저자 중에 한 명이죠. 쉐이핑과 셰퍼.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쿤의 6호작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못 봤는데 이제 이 페이퍼백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아마 5월 달쯤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서평으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쉐이피는 쿤이 전혀 이런 성공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너무나 이제 많은 또 이 오해가 빚어지고 하니까, 무려 170만 부가 판매됐으니까, 그다음에 무려 42개 국어로 우리나라 번역된 것도 물론 이 중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완전 유행을 했죠.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쿤의 공적이죠, 말이죠. 근데 쿤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이 말이
일단 아주 좋은 거 또는 이제 혁신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온갖 영역에서 이 패러다임 또는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이 막 유행을 하게 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근데 이제 정작 이 개념을 제기했던 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 이제 뉴요코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만평에 막 실립니다. 패러다임 또는 패러다임 쉬프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조금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사진을 쓰려다가 그거 보니까 또 저작권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은 못 쓰고 이제 말로 이제 불황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대 서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럼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완전히 이제 유행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쿤이 가장 괴로워했던 사실 쿤은 이 유명세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언론들 그다음에 대중가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특히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과학혁명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60년대 의 어떤 분위기에서 볼 때 이제 자기들과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자기 주장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마치 반과학, 그러니까 이제 안티 사이언스죠.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는구나. 이거 정말 이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굉장히 이제 급진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도 그 중에 한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이제 어떤 그런 이 급진주의의 어떤 영웅으로 떠받들어서 마르쿠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1차원적 인간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진영에서 이제 속하고 있었던 굉장히 이 뉴레프트 그런 이제 그다음에 그 당시 학생 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으로 봤던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아닌 학생들이 주역이 돼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이제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과감하게 폈던 그런 마르크제 같은 사람과 자기를 그냥 쌍두마차로 이렇게 내세우니까 황당한 거죠. 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안 갔지만,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이 과학의 어떤 인식론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어, 굉장히 이제 쿤으로서는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쿤이 자기가 자기는 과학을 좋아한다. 나는 과학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세미나 장소에서 당신들이 하는 말은 그건 전혀 옳토당토 않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이런 식의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자기 연구실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잿돌이 막 집어던지고 이런 식의 비화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이제 쿤이 아주 꼴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항상 담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가가지고 자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바로 잿더리가 날라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게 이제 앞에 얘기했던 쉐이핀이 서평에서 이제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쿤은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인용 빈도가 높은 그야말로 성경 다음에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유명한 저서로서 많은 이 학자들이 쿤을 인용하지 않고는 얘기하지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예인데 쿤은 자기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끝없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거기에 대해서 또 논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죽을 때까지 하여튼 좀 시달렸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과학의 권위를 훼손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학의 어떤 인식론적인 그동안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과학자들로부터 또는 이제 전통적인 과학 철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은 왜 과학을 그렇게 폄훼하냐, 또는 그 과학의 권위를 그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쿤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팽배를 했었죠. 그래서 쿤은 이제 자기가 과학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그리고 과학이 특별하고 어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누구보다도 깊게 가지고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다만 쿤이 이제 과학을 사랑하거나 또는 과학을 중요하다고 여긴 방식이 기존의 과학 철학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봤던 그런 예외주의를 통해서, 즉 익셉셔널리즘이죠. 그 과학 지식은 다른 부분들하고는 이제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쿤이 계속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들 과학혁명의 구조 뭐 원서든 번역본이든 맨 뒤에 보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있죠. 후기. 그 후기에서 이제 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후기가 이제 196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서가 1962년에 나온 거니까 7년 후에 쓴 후기죠. 그게 이제 2판부터 후기가 붙게 됐는데, 그 후기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그러한 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자기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열거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떤 부분은 이제 뭐 자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비판하는 거죠. 자기 원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과학이 우리 시대에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쿤은 과학이라는 것이 개인들의 활동이 아니라, 개인들의 논리적인 추구가 아니라 이 집단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과학자 공동체 또는 과학자 사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신들이 속해 있는 패러다임이 주는, 물론 그 패러다임이 어떤 이 과제를 준다는 걸 뭐 직접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퍼즐, 문제를 푸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이 가장 잘하는.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를 가장 잘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그런 분야가 바로 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 다른 분야들보다 훨씬 문제풀이를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찾는다라는 식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가장 잘하는 또는 가장 중요한 본령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과학이 무슨 퍼즐 푸는 거야? 과학을 무슨 퍼즐 풀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 활동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쿤이 상당히 중요하게 착목했던 그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과학사는 주로 개인, 특히 천재들의 어떤 역사, 천재들의 릴레이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뉴턴이 나타나고 짠 하고 나타나서 뭐 그냥 엄청난 이 천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통을 이어서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호킹이 또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천재적인 인물들에 의한 어떤 사유, 그들의 천재적 사고와 사유,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이론들이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흔히 생각을 했다면, 쿤은 이제 이 과학자 공동체, 즉 과학자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라는 활동을 봤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이 쿤이 혼자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실 사회학에서 과학자 사회에 대한 연구가 뭐 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머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 사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1940년대부터 이런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거는 이미 앞에서 푼도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튼도 인용하고 폴란이도 인용하고 뭐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과학 철학 영역으로 그 부분들을 끌어들인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리학이라든가 그밖에 그동안 과학 철학이 좀 무시해왔던 이거는 무슨 과학 철학을 설명하는데 이런 걸 끌어들이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너무 격이 떨어지는 주장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이 사람은 그런 걸 관여하지 않고 다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에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쿤 역시 과학의 특수성, 과학이 뭔가 특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쿤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아주 하드 사이언스에서만 통용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은 패러다임 이전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이 마추어 사이언스, 성숙한 과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라든가 뭐 천체역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화학까지 간신히 들어갈 정도 이렇게 봤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쿤도 굉장히 그런 어떤 보수적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공동체 또는 사회, 과학자 사회라고 하는 그룹을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패러다임 개념을 수립했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건 이 커뮤니티입니다. 그 기본적인 단위가 이 분석 단위가 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커뮤니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런 커뮤니티에 의해서 계속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임페라티브로서의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단위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진화의 단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선생님들 구울드 공부 많이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울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체군 내지는 이제 종 뭐 등등 이런 커뮤니티를 포퓰레이션이죠 거기. 근데 반면에 이제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어떤 진화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로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윌슨 사회생물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오 윌슨이 그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개체가 아닌 것 같아. 개체가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이 집단인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것처럼 어디에 작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런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로 봤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과학이 과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같이 결부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쿤은 이거를 과감하게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본령이 아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전통적 관점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어떤 꾸준히 그것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추구를 해나가는 그런 도정에 있는 것이 과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과학이 아니야.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쿤은 이런 식의 주장은 여행 안내서에 나오는 어떤 이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좀 이상화된 아이디얼라이즈된 그런 이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거죠. 이상형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이상형 개념.
그런 건 현실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쿠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아주 실제적이고 그다음에 프래그마틱한 이런 과학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상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거는 오히려 과학이 왜 그렇게 특수하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아주 무익한 주장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쿤이 이야기하는 것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비판이 핀트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집단 개념을 가지고 과학을 설명한다는 건 잘 이해되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은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그 자체의 논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집단, 더군다나 패러다임이라는 것 개념은 어떤 하나의 그 집단, 즉 과학자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체계의 총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치 같은 개념이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했죠. 아니 무슨 과학의 가치가 있어? 이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관찰과 이런 논리적인 추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쿤의 책에 나왔던 60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더욱이나 지금도 그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쿤은 이 포스트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저를 이제 그 패러다임과 커뮤니티 스트럭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성원들, 그 멤버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그 패러다임 개념은 이 커뮤니티 공동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명수까지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100명 정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과학자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이거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지만, 그때는 아직 과학자 사회, 여기서 이제 과학자 사회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분야죠. 그래서 뭐 가령 물리학 중에서도 뭐 어떤 뭐 입자 물리학, 또 뭐 천문학에서도 어떤 분야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저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학회가 있죠. 그래서 그 학회에서 학회가 있을 때 대략 모이는 사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도 그 학회가 이제 제가 요새는 학회를 사실 좀 잘 안 나가는데 어, 이 요즘에 학회에 가도 그렇게 사람들 많지 않아요. 물론 학회원은 굉장히 많지만 특히 큰 학회 뭐 화학회, 물리학회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가령 사회학회 같은 경우 가보면 회원은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 각각의 뭐야 발표장에 가보면은 몇 명 안 됩니다. 이제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학회가 잘 되고 어떤 학회가 지금 요새 붐이 일어나고 어떤 데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디클라인 되고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뭐라 그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하면 다 알아듣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여기서 뭐 거의 서로 간의 교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학회에 가도 뭐그 수도 많은 나라에서 모이고 하니까 잘 모르죠. 자기들 아는 사람들 이 핵심적인 그 나라들에서 다 서로 친하게 지내지만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가면은 뭐 거의 잘 모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이 과정은 이제 여기서 또 그룹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제가 많이 강조했죠. 쿤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서로 읽으면은 이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커미트먼트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몰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 아주 그냥 얌전하게 번역한 거. 조금 저거 하면 집착이죠, 집착.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스토커처럼. 스토커라 그러면 너무 심한가?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커미트먼트 때문에 이 커미트먼트가 바뀌는 거죠.
이 커밋먼트가 바뀌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커밋먼트가 리피규레이션 되는 거죠. 리컨스트럭션 되는 거죠. 재구성되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또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기에서 대략 한 25명 정도면 돼, 이렇게 아예 구체적인 명수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쿤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단위 또는 그것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이 레벨 수준이죠.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레벨이지 개인이 아니다. 개인에게 그런 강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커뮤니티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선생님들 쿤 읽어보시다 보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건 과학을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커뮤니티가 커미트먼트한 아주 몰입하는 또는 그것을 집착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 뭐 규범, 뭐 그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고 뭐 무엇을 문제로 삼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과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을 그만둔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쿤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 없이는 과학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커뮤니티 스트럭처로 일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사회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생경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과학사나 과학 철학 분야에서는 쿤의 제자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기술학, 과학학, 그다음에 과학사회학 이런 영역에서 막 열광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사회학은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의 논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계속 나옵니다. Constellation of Group Commitment.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집단이 몰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혁명이다. 이런 몰입이 바뀐다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됐던 것이 여기에 막 달라붙어 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쉐어드 익샘플에 대한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뒤에 후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쿤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만 그 책에서만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21가지인가 2가지 용례로 사용됐다라고 이제 그거를 쿤이 스스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다더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 용어를 좀 안 쓰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익sem플러라는 말을 쓰려고 했다. 또는 디시플리너리 매트릭스, 이런 게 어렵죠. 디스플린 학문 분야죠. 거의 어떤 매트릭스, 뭐 이런 확률 아닙니까? 뭐 이런 용어를 쓰려고, 제가 볼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익sem플러는 좀 낫을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 한번 쓴 용어를 이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쿤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쿤이 자기가 썼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계속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래서 그 후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좀 더 쿤이 자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좀 더, 왜냐하면 7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책이 나온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쏟아져 들어온 비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또 쿤이 또 그런 거 일일이 대응을 또 해요. 책 뭐 나올 때마다 보면 꼭 쿤의 후기가 또 실립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게 평생을 지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내놓은 개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꼭 공유된 사례, 즉 쉐어드 익sem플이다라고. 이 쉐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진리다 이런 개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에 그 동화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동화. assimilated라고 쓰는 표현을 쓰죠.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committed, assimilated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푼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거는 뭐 어떤 게 그 이전 게 더 나쁘고 어떤 게 좋고가 아니고 하나에 몰입했다가 다른 데로 몰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이 하이라키 개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트루 펄스 개념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공유된 사례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견뎌낸 타임 테스티드 된 거죠. 그다음에 그룹 라이센스드 그 집단 과학적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허가한 그런 어떤 way of seeing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주로 자기 분야니까 뭐 물리학에서 어떤 뭐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뭐 광학 분야다 그러면 광학 분야에서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way of seeing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 검증되어 왔고 그다음에 그 그룹에 의해서 라이센스된 그런 방식에 동화되는 걸 말한다. 어시밀레이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쿤이 물론 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쉐이핑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엉성하게 써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나하나의 용어를 선택하느라고 굉장히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이제 좀 아주 사소하지만 그걸 뭐죠? 소확행이라는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사람 이 용어 또 썼네. 이게 굉장히 좋아하네 이 말을.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어시밀레이트드란 말은 이건 사실 과학에서는 참 잘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옳고 그름 같은 말 절대 안 씁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말 안 써요. 여기에 동화될 뿐이다. 또는 어커스텀드 거기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엄청난 무슨 진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친숙해지고 거기에 동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바라보고 또는 자기 분야의 어떤 뭐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way of seeing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기에 동화되면 그거를 가지고 그 익샘플을 가지고 공유된 패러다임이죠. 공유된 사례들이죠.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적용시켜볼까? 저기도 적용시켜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에서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다른 분야에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분야에서도 설명력을 그대로 발휘하려고 막 노력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회생물학 같은 분야가 그런 생물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생물 세계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회에다가 적용해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종교,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버추, 덕, 그다음에 이타심, 뭐 이기심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또는 분자생물학에서도 이 분자생물학이 처음 수립될 때에 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물학 영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닐스 보어라든가 뭐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양자역학의 대가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감을 막 뿜뿜 차가지고 이걸로 생명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What is Life 같은 책을 슈레딩거가 쓰고 슈레딩거도 물리학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다 적용시켜서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있으려고 이런 것도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쉬워요, 이게. 상대적으로. 왜? 여기서도 제가 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동화가 일단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뭐, 부가적으로 탐구나 연구할 필요 없이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이미 공유했으니까, 그죠? 패러다임의 힘이 그걸 했죠. 패러다임이 정립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적용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 퍼즐 솔빙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익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서 거기 설명력을 더 높이면 그게 자기 성공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론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면 자기 조합도 높아지고 자기가 이 인지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고 좋은 교수 자리를 얻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without additional investigation,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분자적 패러다임이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분자적 패러다임이라 안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정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적용시키는. 그다음에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죠. without question. 이런 표현들이 계속 훈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유사성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가 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훈이 이 개념을 거기서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어티 오브 이 패러다임의 우선성 얘기하면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족 유사성, 패밀리 리셈블런스죠. 이거 해서 뭐 의자면 의자, 나뭇잎이면 나뭇잎, 게임이면 게임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일이 룰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듯이 이것도 게임이구나. 이것도 게임이네. 이것도 의자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의자는 다리가 셋이어야 되냐 넷이어야 되냐 이런 룰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개념을 쿠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패밀리 리셈블런스라고 하는 것을 찾던 것이 마찬가지로 이게 쉐어드 익sem플라는 거예요. 그죠? 게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게임의 수많은 익sem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것도 게임이네. 그게 뭐 컴퓨터 게임이든 아니면 애들이 오징어 게임 요새 뭐 2부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을 그냥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게임이듯이 뭐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하지만 그건 일단 다 게임으로 우리가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리셈블런스다. 이건 동화됐기 때문에 동화. 우리는 그런 것을 게임이라 한다라고 누가 데피니션을 내려주지 않아도 다 그걸 보면서 이건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그걸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 봐야 뭐 명확한 답을 얻기도 어려워요. 왜? 그거 그런 거지 뭘 그걸 캐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푼이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과학사회학자죠. 이 폴란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이 폴란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마이클 폴란이 말고 또 형인가 아우가 또 있는데 좌파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 이름은. 어쨌든 이 마이클 폴라니가 이 과학자 사회에 대한 연구로 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테시날리지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했죠. 이 테시날리지는 암묵지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묵지의 형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백과사전식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지식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몸에 붙이는
체화로서의 어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쿤은 이런 이 쉐어드 익sem플에 대한 이런 동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은 룰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이거 계속 얘기하죠. 룰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룰보다 앞서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이 비트겐슈타인의 조규사성 개념이나 또는 이런 태신 나리지 같은 것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잉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끝없이 과학을 연구하는 뭐 실험을 하든 또는 이론 물리학자면 이론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붙인 사실 몸에 붙인다는 말은 일본어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 그건. 그래서 이제 체화됐다고 많이 하잖아요. 체현.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체화, 체현 개념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자전거를 말로 배운다. 자전거를 책을 보고 배운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태시트하게, 그러니까 매뉴얼화 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거를 체득한다는 말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그걸 하다 보면, 그죠? 실험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실험실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실험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이 선배들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비싼 거니까 조심해서 만지고, 뭐 이거는 어떻게,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실험했을 때, 이제 훨씬 나중이지만, 왜 저기 도사님들한테 뭐 배울 때도 처음에 가면 뭐 해요? 청소부터 하잖아요, 청소. 그죠? 청소하고 물 길어오고 뭐 그냥 안마해주고 맨날 밥하고 그걸 몇 년 견뎌야 이제 이제 도사님들 수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체화시키는 거죠. 그 환경. 여기서 사실 그걸 핑계로 또 부려먹는 것도 있지만 노동 착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단 말이죠. 실험실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실험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치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이것도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완전히 쫄병 때 이제 끌려갔는데 군대를 이제 쫄병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사실 군대 들어가서 누구한테 고참들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죠. 왕고참한테 뭘 물어본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그 위에 고참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말하자면 그들 사이에 어떤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강력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트루냐 펄스냐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실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데이터 값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노이즈로 취급하고 어떤 걸 시그널로 간주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태신 날리지에 의해서 결코 매뉴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태시놀리지 개념이 굉장히 뭐 많이 쓰이잖아요. 기술 이전에서도 태시놀리지 개념이 많이 쓰이죠. 아무리 매뉴얼을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것만 가지고 어떤 기술을 다른 나라에 옮길 수 없다. 뭐 이 테크노밸리 아니 뭐죠?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밸리가 뭐죠? 하여튼 밸리가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만든다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태신 날리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굴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굴드란다. 지금 뭐 헷갈리네. 쿤이, 쿤이 가장 이제 또 시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 이 relativism이죠. 그러니까 쿤의 상대주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의 공약 불가능성이 이제 가장 핵심 개념 아닙니까?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이 비교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위를 둘 수 없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과 아리스토텔레스 역학과 뉴턴 역학을 우리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또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그 역학,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은 그 공약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 공약 불가능성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이제 싫어하죠. 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무슨 상대주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의 어떤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쿠는 일단 그 자기가 상대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여기서 나오는 상대주의의 개념이 이런 판단적 상대주의, 즉 완전히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그런 상대주의,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상대 비판할 때 그럼 뭐 너 상대주의자야? 이러면 이제 뜨끔하잖아요. 어이 뭐 아이 그러면 이제 막 버버버버버 합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뭐 내가 할 얘기. 상대주의라는 말은 이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또 상대주의라고 비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판단적 상대주의, judgmental relativism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런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상대주의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완전히 그 가장 심한 쪽의 상대주의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파이어 아벤트인데 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그 이제 오른쪽에 아니 그 가장 심한 극단에 해당된다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상대주의자가 이제 파이어 아벤트인데 이 파이어 아벤트는 사실 물론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방법에 반하여 이 어게인스트 메소드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번역돼 있습니다. 저 정병훈 선생님이라고 과학 철학하시는 선생님이 번역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이 파이어 아벤트의 그 자서전 아주 굉장히 철학적 자서전이에요. 그 책도 번역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파이어 아벤트 번역하신 분은 그 정병훈 그 선생님밖에 없는데 이 킬링 타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자서전은. 하여튼 그 철학자가 쓴 자서전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인데. 근데 사실 파이어 아벤트가 이제 여기서 방법에 반하다. 그러니까 즉 어떤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주 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니까 파이어 아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얻는 어떤 딱히 정해진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나 어떤 지적인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막 연구를 하는 게 어떤 그런 하나의 이 하나의 확실한 이게 무슨 방법이든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런 걸 다 방기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너무나 좀 이 고식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이런 것을 파괴하는 맥락에서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 파이어 아벤트를 완전히 그런 상대주의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 그 사람도 쿤보다 조금 더 나갔다는 것 뿐이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상대주의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인식론적 상대주의 또는 방법론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주의는 굉장히 강한 무기입니다. 특히 그 당시의 어떤 지배적인 구조 또는 지배적인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이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쿤을 완전한 그런 상대주의자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쿤은 굉장히 싫어했지만 저는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쿤의 이론이
강한 어떤 임팩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건데 쿠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 답하여라는 글에서 그 자기가 상대주의자로 불리는 거 아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진리라는 이름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쿠는 진리란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리 추구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듣고서는 아 그래? 그럼 너 상대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런 상대주의와 연관돼서 이제 그 진리라는 문제가 상대주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진리 근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이 뭐랄까요? 예. 아, 이게 넘어가 버렸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학